시중의 단기 자금이 급속한 속도로 이제 말라붙는 상황이 전개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짜리 빌리는 금액, 즉 오버나이트 금액의 이자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중에 유동성이 줄면은 가장 먼저 타격이 받는 게 나스닥 시장하고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익기입니다. 오늘은 JP모건의 예금 토큰 출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셧다운은 끝났는데 코인 시장은 왜 이렇게 계속 빠질까요? 일반 뉴스와 달리 지금 달러 강세 현상, 그 다음에 시중의 유동성 부족 현상, 그 다음에 기관 포지션들의 어떤 순유출 현상, 가격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럴까요? 그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한두 가지 요인이 아니라 복합적으로 여러 요인들이 시장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 요인들을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달러 강세입니다. 두 번째는 10년물 국채 금리의 상승입니다. 세 번째는 시중의 단기 유동성 부족 현상입니다. 네 번째는 주식시장의 AI 테마 버블 우려로 인해서 이게 고위험 자산의 매도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암호화폐 시장의 온체인 데이터가 여러 가지 안 좋은 소식들을 전하고 있습니다. 거래들의 매도세라거나 ETF 자금의 유출이라거나 이런 게 데이터로 보여줌으로써 투자자들의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동시에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재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시 고개를 들고 나오는 게 아니냐라는 이러한 우려감이, 불확실성이 시장을 억누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준 자체도 스스로 금리 인하의 속도를 조절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얘기가 들리자마자 시장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안 좋은 쪽으로. 즉 달러가 강세로 가고 채권 금리가 반등을 하면서 주식시장이 가라앉고 암호화폐 시장이 급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세계에 나가 있던 달러들이 본국으로 회귀한다는 얘기입니다. 즉 이거는 위험 자산에 투자했던 달러가 그 자산을 팔고 다시 안전자산 쪽으로 회귀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전자산인 금값 같은 게 이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상승한다는 얘기는 거시경제 흐름의 모든 지표와 상황이 녹아 있는 게 시장금리인데 시장금리의 대표금리가 10년물 국채금리입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얘기는 모든 자산시장이 하락기조로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위험자산으로 인식되는 암호화폐 시장이 더 큰 폭으로 지금 하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이렇게 금리가 오르게 되면 위험자산을 팔고 안전자산을 사게 됨으로써 위험자산 디스카운트가 확대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달러가 강세로 간다는 얘기는 반대로 신흥국 통화들이 약세로 간다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즉 리스크 오프 심리가 강화되는 겁니다. 리스크 오프가 뭐냐면 위험자산 회피 현상을 의미하는 겁니다. 반대로 리스크 온은 위험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을 리스크 온이라고 부르고 리스크 오프는 위험자산을 회피, 즉 매도하는 그러한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달러 강세는 역대 모든 암호화폐 하락장의 공통 분모였습니다. 그런데 달러 인덱스가 96 근처에 있던 게 지금은 100선을 넘보면서 지금 100 아래로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달러 가치가 한 4% 이상 강해졌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달러 인덱스의 추이가 어디로 갈 건지, 그리고 미국 10년물의 추이가 어디로 갈 건지를 잘 관찰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설상가상으로 큰 돌발 악재가 생겼어요. 악재가 뭐냐면 시중의 단기 유동성이 말라붙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10월 달에만 이 오버나이트 시장에서 금리가 3번이나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하단이 3.75%고 상단이 4%입니다. 즉 단기금리는 이 사이에서 움직여야 된다는 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즉 3.75%와 높이 올라가도 4%를 넘지 않는 선에서 단기금리가 움직여야 되는 게 이게 순리입니다. 그런데 3번 정도 4.2, 4.3% 정도로 하루 맡기는 오버나이트 금리가 치솟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금융시장에서는 굉장히 예민한 지표입니다. 즉 시중의 유동성이 말라붙었다는 얘기는 어디서 어떻게 신용경색이 생길지 모르는 위험신호고, 신용경색이 생기면은 바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이됩니다. 즉 신용경색이라는 건 서로 상대방의 위험 수준을 모르니까 은행 간의 돈거래가 끊기는 걸 의미합니다. 예전에 파생상품 시장에서 문제가 생겼을 적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이유도 상대방이 부실 파생상품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즉 파생상품 같은 거는 장내 거래가 아니라 장외 거래이기 때문에 이거는 통계에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은행 간의 돈거래가 딱 끊기면서, 즉 신용 경색이 일어나면서 이게 글로벌 금융위기로 전환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단기자금 시장에 발작이 일어났다는 건 신용 경색의 위험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연준도 비상하게 이 시장을 주목할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시중에 단기자금이 왜 이렇게 말라붙었을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미국 재무부가 단기국채 발행량을 엄청나게 늘렸기 때문입니다. 즉 한마디로 단기국채라는 건 단기 유동성이 빨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국채를 사느라고. 원래는 미국 정부가 단기국채를 20% 그리고 장기국채를 80% 비중으로 발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장기국채 수요가 없다 보니까 이거를 임의로 단기국채 발행 비중을 지금 55%로 늘리고 장기국채 발행 비중을 45%로 줄였습니다. 이 통해 시중에 예상치 않았던 단기국채 발행이 급등하면서 시장 유동성이 말라붙은 겁니다. 동시에 연준의 영래포 잔고가 고갈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영래포 잔고가 한 2조 5천억 달러 정도 있었는데 최근에는 이게 말라붙었어요. 즉 연준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로 들어간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들이 지금 머니마켓 펀드 시장, 즉 MMF 시장에 지금 잠겨 있습니다. 지난 분기 발표로 7조 4,800억 달러가 MMF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미국 연준이 지난 6월 달에 대형은행들의 자기자본 비율을 완화시켜줬습니다. 그러면 이젠 대형은행들이 신용창출 금액을 자그마치 40% 정도 늘릴 수 있는 이제 여유 공간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게 연준이 발표는 했지만 이게 법적인 개정 과정을 거치고 다른 규정들이 정비돼야 되는데 보통 시간이 한 6개월 정도 소요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예상보다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 객체들이 시중의 유동성이 불어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유동성이 줄어들면서 여러 가지 지금 차질이 생기고 있는 겁니다. 즉 이러한 네 가지가 겹치면서 시중의 단기 자금이 급속한 속도로 이제 말라붙는 상황이 전개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하루짜리 빌리는 금액, 즉 오버나이트 금액의 이자율이 급등하는 현상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중에 유동성이 줄면은 가장 먼저 타격이 받는 게 나스닥 시장하고 비트코인이에요. 근데 비트코인이 나스닥보다 더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그래프가 오버나이트 하룻밤 빌리는 그 금리 수준인데, 지금 이 마지막에 있는 10월달 경우를 보면 한 3번 정도 팍 치솟으면서 4.3까지 올라가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4%인데 4.3을 치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발작입니다. 즉 시중에 자금이 없어가지고 빌리는데 이렇게 금리가 치솟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연준이 상시 레포 제도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상시 레포 제도라는 건 뭐냐면, 금융기관이 그들이 돈이 필요할 때 우량채를 연준에 담보로 맡기고 돈을 단기로 빌려 쓸 수 있는 그러한 수문을 열어준 겁니다. 이런 거를 과거에는 비상시에만 특별히 운영을 했었는데 이제는 상설화한 겁니다. 언제든지 은행이 필요하면은 갖고 있는 채권을 갖다 맡기고 자금을 갖다 써라 라고 문을 열어줌으로써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시 금리는 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발작이 있을 때마다 연준이 앞에 나서서 이렇게 유동성을 풀어줌으로써 이 시장의 유동성을 이렇게 살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4년 12월에 한 번 있었고, 이게 올해 9월 달에 있었고, 그리고 지금 11월 달에 다시 한번 상설로 문을 열어주는 이런 걸 통해서 시중에 생각보다 자금 경색이 굉장히 심하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제도가 2021년에 도입이 됐는데 이제는 상설로 본격적으로 처음으로 가동한다는 점에서 지금 사안이 생각보다는 굉장히 심각하다, 중대하다 하는 게 이제 표면으로 드러났습니다. 즉, 재무부가 단기국채를 너무 많이 발행해서 이렇게 자금 유동성 고갈을 갖고 와서 문제를 일으켰는데, 결국은 이 불길을 잡고 있는 거는 미국의 연준입니다. 연준이 단기 자금을 시중에 상설로 좀 뿌리는 제도 자체를 만들어서 시중에 지금 급한 불은 끄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최근에는 주식시장에서 AI 테마의 버블 우려가 표면화됐습니다. 즉 가시화됐어요. 그러니까 지금 AI 서버, 그 다음에 엔비디아의 GPU, 그 다음에 클라우드 기술, 그 다음에 뭐 데이터 센터, 뭐 이런 것들이 AI 시대가 도래하는 건 맞는데, 이거 지금 과거의 IT 붐처럼 너무 과열되는 거 아니야? 시장이 너무 과대 포장된 거 아니야? 라는 의구심이 일어나면서 이거 버블일 것 같은데? 라는 의심이 지금 나스닥 시장에 지금 퍼져나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기술주를 던지기 시작했어요. 즉, 기술주가 지금 맥을 못 쓰고 하락세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술주 가격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나스닥이 전체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퀀트 투자 같은 걸 주로 하는 헤지펀드에서도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불안하구나 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위험 자산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가장 타격을 받는 게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즉, 여러 요인들이 겹치는데 설상가상으로 악재들이 계속 이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달러가 강세로 가고 있는 것 자체가 위험자산에 대한 매도세 압박인데, 거기다 10년물 국채 금리까지 상승 기조로 들어가면서 시장을 더 얼어붙게 만들고, 그런 와중에 시중의 유동성이 부족해지면서 신형 경색에 대한 우려가 터지고 있고, 또 주식시장에서는 AI 버블 우려가 커지면서 기술주들이 조정받으면서 그 여파가 암호화폐 시장에 더 크게 번지고 있는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을 하면서 이러한
그 불확실성이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완전히 해결될 것 같지 않고 한 가닥 한 가닥 이제 해결점을 찾아갈 텐데 그런 요인들을 좀 자세히 들여보셔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의 온체인 데이터가 지금 안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낌새를 가장 먼저 알아채는 고래들서부터 지금 매도세에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래들이 매도세에 참여하고 있다는 얘기는 고래들은 1년 이상 비트코인 같은 걸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이익 실현 구간에 있습니다. 이익 실현 구간에 있는 데다가 시장이 불안해지니까 일단 던지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런 사태가 아마 해결이 되면 그들은 이제 다시 사겠지만 지금은 고래들의 매도세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기관 자금들, 즉 ETF 자금들에서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즉 ETF를 샀던 개인이나 기관들이 시장을 지금 불안하게 보고 주식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온체인 데이터조차 안 좋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이거를 투자의 지표로 참고하는 개인 투자자들도 지금 상황이 불안하니까 매도세에 합류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즉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지금 장이 불안한 요인들이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장의 기본적인 하박 압력 요인들을 저와 같이 한번 살펴봤으니까 앞으로 이러한 요인들이 어떠한 방향에서 어떻게 개선해 나가는지를 주목해서 살펴보시면서 투자에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테마입니다. JP모건이 은행판 디지털 달러를 꺼내 들었습니다. 바로 예금 토큰이라는 건데 이게 무엇이고 우리가 투자하는 데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기존의 스테이블 코인 그리고 이번에 JP모건이 출시한 예금 토큰 그 다음에 JP모건이 기본적으로 자체적인 은행들끼리 송금이나 결제했었던 JPM 코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이것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세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예금 토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금 토큰은 한마디로 은행 예금을 담보로 한 토큰입니다. 그래서 JP모건 은행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테이블 코인보다 예금 토큰이 확실하다.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국채 등 여러 가지 담보로 형성되어 있는 거지만 예금 토큰은 은행의 예금 잔고를 담보로 해서 발행되는 토큰이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처럼 뱅크런이 일어날 가능성 전혀 없는 가장 안전하고 믿을 만한 코인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금 토큰은 JP모건이 먼저 출시는 했지만 이거는 앞으로 다른 은행들에서도 그들의 예금을 담보로 발행할 수 있는 그러한 토큰입니다. 즉 이것의 특징을 좀 더 들여다보면 여러 은행이 참여하는 공통 규제 틀에서 발행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예금과 1대1로 교환이 가능한 안정성이 매우 높은 코인입니다. 그리고 국가가 인정하는 예금 보험이나 은행 규제 체계 내에서 발행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토큰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RLN이나 이거는 CBDC를 사용하는 국가들의 네트워크에서 CBDC뿐만 아니고 거기에 스테이블 코인이나 예금 토큰 같은 거를 같이 한 네트워크에 올려서 쓸 수 있는 일종의 공동 원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즉 공동 네트워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계 국제 결제 은행은 각국 CBDC에 이거를 권하고 있어요. 즉 그 CBDC에는 그 나라 CBDC 플랫폼에는 그 나라 CBDC만 올리지 말고 다른 디지털 자산인 스테이블 코인이나 예금 토큰을 같이 올려서 서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 바람직하다라고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CBDC 연동형 금융망에서 이게 올려져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러한 토큰입니다.
그러니까 은행들이 스스로 만들어서 가장 안정성이 높다는 공식 제도 금융권의 토큰을 의미하는 거죠. 반면에 JPN 코인은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거는 사실은 JP모건이 오래전에 개발을 해서 자기가 거래하는 은행 간에 하루에 10억 달러 정도를 이 코인으로 송금 및 결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대대적으로 쓰지 않고 하루에 10억 달러 정도만 쓴다는 얘기는 JP모건이 미국 정부의 눈치를 많이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미국 정부가 주도하는 스위프트 시스템은 중개은행을 거쳐서 송금 및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런데 이 중개은행을 거쳐서 송금 및 결제가 된다는 건 그만큼 미국에 들어오는 테러 자금이나 불법 자금을 이 과정에서 다 걸러내 줍니다. 그래서 이게 아날로그 시스템이고 구닥다리 시스템이지만 이걸 미국이 버리지 못하는 이유예요. 그런데 JPN 코인은 이거는 블록체인 위에서 은행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송금 및 결제를 할 수 있는 온체인 토큰입니다. 즉 이거를 대대적으로 쓰면은 한마디로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스위프트 시스템에 타격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JP모건 은행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송금 및 결제하는 금액이 몇천억 달러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10억 달러 정도만 가까운 은행들끼리 송금하고 거래할 적에 JPN 코인을 썼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시대가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이 송금 시장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스테이블 코인은 스위프트로 송금할 적에 며칠씩 걸리던 송금 시간을 몇 분 내지 몇 초 내로 단축시켜 줍니다. 게다가 송금 수수료도 스위프트 시스템에 비해서 90% 이상 저렴해요. 이러한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송금 시장과 결제 시장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잠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미국이 이 스테이블 코인을 적극적으로 지금 밀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송금 시장에 굉장히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하지만 JPN 코인과 예금 토큰의 다른 거는 예금 토큰은 모든 금융기관들이 서로 거래나 송금이나 결제를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쓰이는 거고, JPN 코인은 JP모건 은행이 만든 퍼블릭 블록체인 위에서 자기들하고 거래하는 몇몇 은행들하고만 쏙닥하게 쓰는 자체 내부망이에요. 그런 식으로 예금 토큰과 차이를 구분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용도가 JP모건과 주로 거래하는 은행이나 고객들하고만 JPN 코인을 쓰고 있고, 근데 이것의 장점은 이 내부 결제를 통해서 자동적으로 기록이 남기 때문에 자동 부기화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거는 폐쇄용 시스템이라는 겁니다. 예금 토큰은 전 은행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개형 블록체인 네트워크고, JPN 코인은 극히 폐쇄적인 사적인 그러한 네트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과 예금 토큰의 차이와 그 경쟁력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스테이블 코인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퍼블릭 블록체인에 쓰이는 민간이 발행하는 달러 연동 디지털 달러입니다. 발행 주체가 민간 기업들이에요. 테더나 서클이나 리플이나 이런 지금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있고, 이 담보물은 달러 예금이나 미국의 단기국채입니다. 3개월물 단기국채가 주로 담보로 씁니다. 그리고 목적 자체가 스테이블 코인은 사실은 암호화폐 거래의 기축통화로 쓰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원화로 암호화폐를 살 수 있지만 외국은 스테이블 코인으로만 암호화폐를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암호화폐 거래의 기축통화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인 거죠. 그리고 최근 들어와서 글로벌 송금 시장을 빠른 속도로 이 스테이블 코인이 잠적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동대문 시장 같은 경우에 보따리 장수들이나
중소기업 같은 데서는 무역 대금 자체가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쓰이면 이게 편한 게 은행의 신용장을 개설하는 게 비해서 시간을 대폭적으로 단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은행에서 달러를 사고 파는 가격이 가격차가 굉장히 큽니다. 송구말적에 사는 가격은 파는 가격에 비해서 굉장히 비싸요. 반면에 스테이블 코인은 사는 가격과 파는 가격이 똑같아요. 동일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용자들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를 선호하게 되고 이 스테이블 코인 거래는 중간에 은행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통계에도 잡히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무역의 몇 % 정도가 스테이블 코인으로 거래되는지 통계조차 없지만 전문가들은 한 10% 정도는 이미 스테이블 코인으로 무역 거래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스테이블 코인은 디파이 시장에서도 이게 활용이 됩니다. 물론 개인 간 결제, 기업 간 결제, 국가 간 결제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이 빠른 속도로 파이를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즉, 시프트 시스템에 의한 송금이나 결제에 비해서 즉시 결제가 가능하고 저렴한 수수료로 인해서 이게 시장 파급력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예금 토큰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금 토큰은 은행 예금을 담보로 토큰화한 그런 디지털 머니인데 이거는 발행 주체가 은행들입니다. 그리고 은행의 실제 예금을 담보로 한 달러와 1:1로 연동된 토큰이고 그러다 보니까 제도금융권에서 사용되는 게 주요 목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도금융권이 모든 금융자산의 토큰화를 하게 될 텐데 그러다 보면 RWA나 토큰 증권, 토큰 채권 같은데 결제용으로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은행 간 거래에 앞으로 많이 쓰이고 이게 더 나아가서는 CBDC와 연동된 도매 결제에도 쓰이게 될 겁니다. 이것의 장점은 뱅크런 위험이 거의 없다는 점입니다. 즉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그 담보가 부실하게 채워졌을 경우에 그 가치의 의구심뿐만 아니라 이게 1:1 패깅해서 이러한 의구심으로 인해서 가격이 하락하면 뱅크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금 토큰은 그러한 위험이 아예 없다는 점이고 또 하나는 정부나 금융기관이 안심하고 쓸 수 있는 규제의 어떤 명확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채거래나 RWA 거래의 결제의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단점은 은행 간 결제에만 주로 쓰이기 때문에 개방성이 낮다는 것. 또 다른 거는 민간 쪽의 크립토 생태계에는 확장성이 좀 제한적이라는 게 단점입니다.